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 상식 허윤. 법이란 모르고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사회겠지만 누구나 나와 같지 않다. 남에게 당하지 않고 살려면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 책은 현직 변호사가 쓴 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해결책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다. 우리 주변엔 흔하게 자행되는 불법적인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회사는 불법. 여러 곳 면접을 다녀보면 의외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회사를 많이 만나게 된다.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했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 13분의 1을 추가로 지급했으니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이렇게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 계약을 맺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을 잘 모르는 근로자를 속여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인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제도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사회적인 불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보통 1년을 근무하면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이 퇴직금이 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회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발생한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 중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주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라는 식으로 설명해도 절대로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한 사용자가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니다. 만약 근로 도중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할 때는 따로 진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법적인 녹음과 불법적인 녹음. 녹음은 단언컨대 현존하는 증거 수집 방법 중 최고의 효과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 번째도 녹음, 두 번째도 녹음이다. 문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제 사건의 분위기와 배경이 낱낱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핵심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은 다른 모든 증거를 압살할 만큼의 파괴력을 지닌다. 그런데 모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녹음을 정당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만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다. 따라서 사무실에 설치한 녹음기로 비리를 포착한다 해도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고 몰래 녹음했다면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도 상당히 무거운데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화를 녹음하고 싶다면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걸까? 아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몰래 녹음해도 된다. 또 수십 명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모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동의 없는 녹음은 녹음한 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을 때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흔히 도청이라고 한다. 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정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밀린 월급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임금 체불을 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월급을 안 주면 속된 말로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고용주는 웬만하면 밀린 월급을 주려고 한다. 월급이 밀리면 일단 고용주에게 달라고 요청한 후 그래도 주지 않고 버티면 내용증명 혹은 통보서를 보낸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가서 월급을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특수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이 한 부 보관하고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진다. 또 한 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준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발신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고 수신인이 월급을 주지 않은 행위가 있고 수신인은 그런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약 1년 정도 내용증명을 보관하게 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을 입증 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물론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밀린 월급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그래도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각 지역에 있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월급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간단하게 작성해 제출한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보고 해당 고용주에게 전화해 임금 미지급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고용노동부로 오라 라고 날짜를 통보한다. 해당 날짜까지 고용노동부에 불려간 고용주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게 된다. 그러면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진정을 취해야 하면 된다. 그러나 가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짱을 부리는 고용주가 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간과 미지급 임금 등이 적혀있는 체불금품 확인원은 소송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인터넷에 있는 임금 청구소장에 체불금품 확인원을 첨부해 제출하면 재판이 열리고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붙어있고 위아래로 살아가는 현대의 주거문화로 인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기준으로 참아야 하는 소음과 그렇지 않은 소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우선 위층의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수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리 측정해둔 수치를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음 측정기를 따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측정한 소음 수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항의하기보다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반면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정당하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면 해당 수치를 가지고 일단 위층과 대화해 보도록 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리실 등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끝끝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도 있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을 하면 조정 절차가 게시되고 상대방에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답변 요청서가 전달된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비용도 저렴하다.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1만 원으로 누구나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앞서 소개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를 누군가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당연히 차를 밀거나 움직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 사고가 나면 차주인과 민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물론 책임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평지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략 차주가 20%, 민 사람이 80%의 책임을 진다. 예외적으로 경사지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차주가 버팀목 등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차주의 과실 비율은 더 올라간다. 법률 상식 핵심 포인트.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 사고가 나면 차주인과 민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중주차 관련 사고의 피해자라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사고 회피 노력이 미흡했다면 아파트 관리회사도 책임이 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자.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경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모욕이 성립하는 다른 사례로는 싸가지 없는 놈 문해야 등의 표현이 있다. 자신의 인격을 멸시하는 이런 표현을 들었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자 비선실세라고 지칭되는 최순실을 빗대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어떨까? 이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해당 이름이 지니고 있는 뉘앙스까지도 모욕죄를 판단할 때 고려될까? 법원은 고유명사라고 할지라도
해당 단어가 지니는 부정적 뉘앙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폄하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한 회사원이 직장 동료와 다투다 거짓말을 해놓고 자기 잘못을 모르다니 내가 최순실이냐? 라고 말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발언을 한 회사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술에 취한 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최순실 닮았다. 라고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고유 명사라도 그 단어가 지닌 부정적 뉘앙스로 상대를 비하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성적 표현이 들어간 모욕이라면 성폭력 특별법 위반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여성 게이머들은 음성 채팅을 할 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손이 느리거나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모욕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피해자가 많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혼잣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다. 라며 뻔뻔하게 자신을 변호하곤 한다. 그러나 성적 혐오감을 내포한 욕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때는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만일 성적 표현이 들어간 모욕을 받았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특별법의 조항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편이 낫다.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항상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임대할 상가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의해 보호된다면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월세 인상은 법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차임 증감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어 이계미 씨와 같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월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월세를 올릴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법에서는 5% 금액을 초과해 인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계미 씨가 낸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은 5%인 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10월부터 임대료를 20% 올리겠다고 통지한 임대인의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월세를 인상하면 1년 뒤에나 재인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월세는 올리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깎을 수도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는 임차인이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만 있을 뿐 얼마만큼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월세를 감액하려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감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살아가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으로 꽤 유용한 책인 것 같다.